식품의약국의 과학자들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11월부터는 비필수적 여행객들에 대한 육로 국경 폐쇄를 끝내고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뉴욕주 내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하는 제외된 노동자 기금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내년에 은퇴자 국민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6%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FDA가 어제 뷰즈솔루가 출시한 전자담배 3종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의 과학자들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모더나 백신이 2회 접종만으로도 중증과 사망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제 FDA 과학자들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모더나가 제출한 자료는 2회 접종만으로도 중증과 사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지지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게재한 문서에서 일부 연구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 발현이나 델타 변이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들도 있다며 전반적인 데이터상으론 여전히 중증과 사망에 대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으로 항체가 증가하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잠재적으로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지만 FDA는 기본 데이터 또는 결론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며 관련 연구 결과는 FDA 자문위 회의에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얀센 접종자의 경우는 부스터샷으로 mRNA 백신을 맞을 때 두 번째로 얀센 백신을 접종할 때보다 더 강한 중화 항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화항체 반응은 면역 보호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는 데이터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오늘 15일 식품의약국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뉴욕주 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종교적인 사유로 인한 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주 지방법원이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의 효력을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효력은 오는 14일까지였습니다. 지난 8월 뉴욕주 보건부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9월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종교적 이유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효력을 발휘했을 때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 종사자 수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지방법원은 고용주로부터 종교적 편의를 구할 수 있도록 연방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와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페라라 원고 측 대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코로나 팬데믹과 사투 중인 어제의 일선 영웅들이 갑작스레 질병을 전파하는 악당으로 취급될 수 없고 주 보건부 명령에 의해 퇴출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공화당 주지사들을 향해 공중보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겨냥해 국민 건강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중보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받거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건당 $14,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벗 주지사는 지난 11일 주 전역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디센티스 주지사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고를 막겠다는 한편 백신 여권 금지 명령을 위반한 리언 카운티엔 $35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해고할 경우 직원 한 명당 $5,000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플로리다 5만 6천 명, 텍사스 6만 8천 명을 포함해 미국민 7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며 모든 지도자들은 생명을 구하고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11월부터는 비필수적 여행객들에 대한 육로 국경 폐쇄를 끝내고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객들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년 7개월에 걸친 비필수적 여행객에 대한 육로 국경 폐쇄를 끝내고 재개방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다음 달부터 여행의 이유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같은 필수 여행자라 하더라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미국에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몇 달 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하거나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국경 재개방은 합법적인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한 타이틀 42를 적용해 추방됩니다. 불법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차량이나 철도, 여객선 등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여행객들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만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요구하는 항공기 이용 여행객들과는 달리 육로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만 증명되면 진단검사 음성 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뉴욕주 내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하는 제외된 노동자 기금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지난 8일 저녁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됐는데 9월 24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자들은 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제외된 노동자 기금에 할당된 기금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이날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9월 24일 이후 접수한 신청자에게 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뉴욕주 노동국은 기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충분한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2만 명이 승인을 받아 12억 달러가량이 지급됐고 10월 말까지 2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승인받은 신청자 가운데 99% 이상이 15,6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주정부가 추가 기금을 확보해 프로그램을 신청한 모든 서류 미비자에게 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뉴욕시 21만 3천 명을 포함해 뉴욕주 전역에서 29만 명의 서류 미비 근로자가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비앙카 게레로 제외된 노동자 연합 코디네이터는 개설된 지 겨우 2달 만에 모든 기금이 고갈됐다는 사실은 뉴욕 주민들이 얼마나 이 기금이 절실히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더 많은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서 일부 항목에 대한 감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반발로 발목이 잡히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은 어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애초 3.5조 달러 예산 원안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실망했다며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몇몇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의 혁신적 성격을 후퇴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건강보험, 아동복지,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사회 안전망 예산을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내분을 겪으며 예산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의 규모를 놓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중도파가 대립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여당이 막아서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원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은 유지하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많은 항목에서 예산 감축을 위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조 달러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규모 자체는 훨씬 작고 기간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에 은퇴자 국민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6%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평균 수령액이 1,543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인플레를 감안한 자동 인상률을 소관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곧 발표될 2022년 인상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동 인상률은 도시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돼 있는 생계비용 조정으로 불리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6%, 1.3%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수령분에 적용될 생계비용 조정은 5%가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9년 전인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9월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2개월 누적치가 올 5월에 5.0%를 넘어섰고 6월에 5.4%에 달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이 인플레이율은 7월에 그대로 이어진 뒤 8월 5.3%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생계비용 조정 자동 인상률이 6%로 결정되면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93달러가 늘어난 1,543달러에 이릅니다. 부부 합산 평균 수령액은 2,600달러로 추산됩니다. 미 전역의 은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는 현재 5,595만 명으로 이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될 총 연금액은 2021년도 예산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전체 연방 예산의 23%를 차지했습니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 0.4% 상승했습니다. 12개월 연 누적 인플레는 5.4%에 달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 0.4% 상승해 12개월 연 누적 인플레가 5.4%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월간 상승률은 8월에 0.3%였는데 다시 커진 겁니다. 다만 그전 7월에 0.5%, 6월에 0.9%, 5월에 0.6%에 비하면 월간 물가 상승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올 9월까지 12개월 누적치로는 5.4%를 기록해 13년 전인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올 9월까지 12개월 누적치로는 5.4%를 기록해 13년 전인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앞서 5월에 5.0%를 기록한 연 인플레는 6월과 7월에 5.4%에 달한 뒤 8월에 5.3%로 다소 떨어졌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 상승률은 올 1월에는 1.4%, 3월에 2.6%였지만 4월 4.2%로 뛴 뒤 5월부터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던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의 마이너스 상승률이 그해 6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의 높은 인플레는 단순한 보복성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올 4월부터 분명해진 인플레 현상은 급격한 코로나 이후 경제 재가동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교란 그리고 구인난에서 나온 것으로 진단됩니다. 특히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준의 해석도 지난달부터는 조금씩 바뀌어 양적 완화에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FDA가 어제 뷰즈솔루가 출시한 전자담배 3종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FDA는 해당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킨다면서 처음으로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 허가를 내렸습니다. FDA는 어제 뷰즈솔루가 출시한 전자담배 3종의 판매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미치 젤러 FDA 담배자품 실장은 이번 승인은 모든 담배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 FDA의 엄밀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RJ 레이놀즈가 제출한 데이터는 기존 담배 대신 전자담배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고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전자담배 3종은 모두 담배향 제품으로 FDA는 뷰즈솔로의 가양담배 10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FDA는 이번 승인의 의미가 기존 흡연자들을 전자담배로 유도하는 데 있다며 신규 흡연자가 증가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회사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청소년들을 포함해 이전에 담배를 피지 않았던 개인들의 흡연이 증가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는지 제품 마케팅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최초 발현지인 우한시에서 수집한 혈액 샘플 수만 개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오늘 CNN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관련 투명성 요구가 빗발치는 데 따른 것으로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해외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신빙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혹시 모를 송사에 대비할 증거물로 혈액 은행 샘플을 2년간 보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은 이 가운데 20만 개의 샘플을 최초의 코로나19 인간 감염 장소와 시기를 밝힐 핵심 소스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스루웨이 19번 출구에서부터 서쪽 방면에 얼스터시 모리힐 로드까지 이어진 28번 도로를 얼스터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케빈 카일 뉴욕주 하원의원실은 한국전에 참전한 얼스터 카운티 주민 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법은 단순히 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이 명예를 공유하는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뉴욕시에서 초중 고등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영되는 스쿨버스 1,497대 가운데 과속도는 정차신호 위반으로 한 장 이상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가 6,895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스쿨버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가 위반 티켓을 받은 겁니다. 이들 중에는 위반 티켓을 20장 이상 받은 스쿨버스도 86대에 달해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어제 IRS 조사관 브라이언 조 씨가 사기 혐의로 3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IRS 범죄수사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익명 개인의 신원 정보를 입수했고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원 확인 문서를 만들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신원 도용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물어 지난 1월 기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70% 정도로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